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절정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신비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 세우기를 소망하는 예비 부부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될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용기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정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예. 결혼 14년 차 주부이고요. 예. 결혼을 빨리 했고요. 그리고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 3학년, 5학년 세 아이의 학부형이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진짜 하나님 되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뻐하는 참 괜찮은 남자의 아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삼일교회에서 이제 신혼팀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때는 신혼팀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100여 커플들 만나서 함께 저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그 신혼 시기를 잘 보냈고, 현재는 신설동에 있는 나들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간 저의 14년 동안의 경험들, 그리고 함께했던 여러 가정들의 다양한 사례,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잘 다루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이나 과제들, 그것들에 대한 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몰몬교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리스찬의 결혼 무엇이 구별될까? 그게 한 30%고요. 70% 나머지는 실질적인 결혼식 준비, 그리고 신혼여행, 예단, 사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뭔가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감사한 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첫째는 구원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편과 가정을 이뤄서 사는 거예요. 예. 제 남편은 제가 진짜 참 좋아하는 가장 친한 친구고, 또 인생의 선배고, 또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훈련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남편도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이 결혼 전보다 지금 14년 돼서 보니까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제 생각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그렇다는 거 보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좀 굉장히 더디긴 한데요. 결혼하기 전보다는 한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한 7, 80 정도 만약에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시면 그때쯤 되면 더 나은 사람, 더 진짜 맑은 영혼에서 가락이 흘러나오는 그런 할머니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오는데 굉장히 성장통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결혼 준비하시면서 되게 많은 성장통을 겪고 계시죠. 예. 자,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있고,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데, 제가 진짜 그럴까, 결혼을 해서 6개월만 있으면 한 걸 후회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 제가 14년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예.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이 디즈니랜드 같은 인공 낙원이 아니에요. 더 리얼 스토리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남편하고 함께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이거를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도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장면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사랑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참 감사하다. 결혼한 게 가장 감사하다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요. 지인 중에는 교회에서 사역 되게 열심히 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성품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10년 동안 정말 쇼윈도 부부로 살다가 결국은 정말 아프게 이혼한 커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최고의 나라죠. 크리스천도 그와 좀 다르지 않고요. 그러면 왜 누구는 결혼해서 전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누구는 결혼을 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걸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건강한 어른으로 부모로 거저 자라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돌봄과 양육이 있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경제력 그리고 뭐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느냐 뭐 기타 등등 심지어는 얼마나 서로 성격이 좋냐 이게 아니라요. 핵심은 두 부부가 누구의 목소리에 가장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걸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옆에 있는 커플들 보면서도 많이 확인을 해요. 저는 결혼 초에는 결혼 예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은 참 부럽습니다. 예. 제가 결혼할 때 삼일교회에 이런 예비 교육이 없었고요. 저보고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도 찾아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스타트를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리빙홈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양가 부모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서 되게 많이 흔들렸고 그 후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나를 흔들어서 되게 힘들게 했고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예. 여러분은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누구의 목소리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 음성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결혼 준비하고 인터넷에 쳐보면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죠. 뭐뭐 나오나요? 결혼 준비 이렇게 치면 뭐 스드메 예약하고 예. 그다음에 뭐 신혼여행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박람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이런 혼수품이나 결혼식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여태까지 쭉 배워오셨죠. 결혼 예비학교 통해서. 결혼 준비해서 이것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더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 것부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압구정동 좋아하세요? 압구정동?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분도 있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학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압구정동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거리에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에요. 성형해! 막 이런. 넌 왜 그러고 다녀? 여기도 고쳐야지. 저기도 고쳐야지. 들어와서 견적받아. 막 모든 간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버스 지나가는 것도 보면은 막 저를 소비자로, 그러니까 견적 많이 나오는 소비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막 들려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되게 아름다우시고 멋지셔서 그런 생각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시 기억을 해요. 막 처음엔 좀 주눅이 들기도 해요. 계속 그런 간판을 보고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귀한 양이지 견적 많이 나오는 소비자가 아니야. 이걸 다시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 동네 잘 가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는 현장은요. 그리고 앞으로 임신해서 출산하고 아이 키우고 앞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강력하게 흔들려고 하고 여러분을 소비자로 착취하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시죠? 예, 우리나라 결혼 시장이 규모가 연 62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 속에서 거대 소비자로서 여러분을 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이 뭔가를 뚜렷이 하지 않으면 굉장한 이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내 안에도 이런 소리가 있어요. 평생 한 번인데, 평생 한 번인데, 나도 이 정도쯤은 하는 내 속에 있는 소리까지 같이 나에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광고에서는 계속 더 많이 가져라, 더 소비해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군지를, 왜 결혼하는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정말 빈곤한 자존감만 남게 돼요. 그리고 빚이 남아서 결혼을 해서 더 많이 벌어서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새도 없이 돈만 벌다가 늙어가기가 십상입니다. 여기 만약에 나는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수저는요, 하나님이 5,000명분 복식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돈도 은사라고 하죠. 5,000명 먹이라고 주신 거니까 혼자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명해질 거예요. 이게 아닌데요. 이거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결혼을 경험하게 하셨을지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약혼하신 분하고 같이 계시죠?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결혼하셨고 1년 이내에 결혼하실 예정이신 분. 네, 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하신 분은 왜 결혼을 했을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결혼할 예정인 분은 우리는 왜 결혼하기로 한 거지?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세요.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자,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저기 줄침무늬 입으신 표정이 밝은 아리따운 자매님과 형제님, 네, 왜 결혼하셨나요? 네? 먹고 살 수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죠. 예.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예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신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른 분? 예, 여기. 예, 갈색 옷을 입으신 편안해 보이시는 자매님. 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네. 동역을 동역을 하고 싶어서. 예. 한 커플만 더 들어볼까요? 저기 맨 뒤에 계신 커플. 네. 네, 네. 서로 저희 공감대가 같고요. 네. 네, 네, 네. 네, 되게 다들 소중한 이유입니다. 예,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결정하기로 또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 지금 요즘 세상은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하고 싶어도 소망을 안 갖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결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잘 배우셨을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요 나중에 지금 우리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꼬마 신랑 신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꼬마 신랑 신부로서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가 되었다가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의 그 결혼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예. 팀 켈러라는 이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결혼은 주님과 우리가 맺은 지극한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인간 수준에서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맛보기인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 가정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한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거는 해야 될 걸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또 가정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부부간에서 서로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공유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교제, 성관계가 그런 거죠. 그리고 대화의 면에서도 여러분 대화한 거 부모님한테 가서 다 얘기하실 거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도 다 공유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 둘 사이의 그 내밀한 관계,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그날에 경험할 그 천국을 담아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행복한 거고, 둘이 공감도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 서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동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랍니다. 정말 이 진리를 제가 몰랐으면 제가 결혼 14년 차의 아내로서 결혼한 게 가장 감사한 일이다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되게 나쁜 사람인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 젓가락 뺏어 먹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폭발했어요. 너무 민망한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남편도 얼고 저도 얼고, 제가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시시콜콜한 일인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는 것도 좋아하고, 나 안 그런데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결혼해서 2년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한 100일쯤 됐을 텐데 이불 덮고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추웠어요. 좀 이렇게 아주 한여름 아니면 좀 쌀쌀하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아기 이불까지 다 덮고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차가워. 어머 난 모성애도 없나 봐. 내가 왜 이러지? 예.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왜 그런지 좀 알고 싶고 고치고 싶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제 거를 뺏어 먹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뭐 오빠가 뭐 유치원에서 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보상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 그게 쌓여서 남편의 그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뻥 터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남편한테 터졌을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남편이 저를 버릴 것 같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예수님처럼 날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미안하고, 남편은 이런 저를 또 받아주느냐고 애썼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남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게 뭔지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 입장. 와이프가 라면 한 젓갈 먹었는데 막 화내는 아내랑 살고 있어요. 입장 바꿔서 참 힘들겠죠.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대. 예수님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대. 죽어야 사랑이 되는 거라고. 네, 근데 그 말이 진심으로 이렇게 14년 동안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계속 공급을 못 받으면 나 도저히 이제 너같이 까칠한 여자를 못 살겠다. 아니면 뭐 그 정도 같다 그러냐 막 이러다가 싸움이 더 커졌을 텐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한 복수를 하기도 해요. 남자들은 꼭 복수하잖아요. 늘 참아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소한 복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당해내고 서로 품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어이없는 상황 같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결혼하면 장면은 다 다를 텐데 크고 작은 이런 장면들을 마주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이 결혼이 정말 필요한 과정이어서 내가 이걸 경험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내가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결혼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스파이 같은 존재예요. 정체성은 그러니까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어떤 임무를 수행받고 딱 오는 스파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쉽냐 말이죠. 쉽지 않은 게 어려운 일이죠. 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자신이 굉장히 알뜰하다고 자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디서 뭐 세일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쿠폰 활용 진짜 잘하고요. 여행을 가서 다 마일리지를 봐요. 얼마나 카드를 많이 쓴다는 건지 알겠죠. 마일리지로 여행 갈 정도면. 운동화는 사는데도 비교하고 막 하는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차라리 나가서 사오는 게 더 절약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 씀씀이 전체를 보면은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게 되는데 자기 월급의 몇 달치에 해당하는 가방을 사기도 하고 시계를 사기도 하고 그리고 100일이라는 굉장히 큰 외제차를 몰고 어떤 브랜드 아닌 옷도 안 입고 그래요. 되게 반기는 건 택배고 반기지 않는 건 명세표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더 많이 벌어야 이게 될 것 같다. 내가 조금 벌어서 이렇게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진짜 알뜰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 한 가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샀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알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루고 싶고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기회비용을 들여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선택하는데 우리의 알미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게알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끼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들을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살기는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통치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이 사람 지금 가는 물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삼일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죠. 새벽기도 때 묵상하시잖아요. 묵상이에요.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 읽는 시간은 하루에 길어야 30분, 우리가 광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데 노출되는 시간은 뭐 거의 뭐 10시간이 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맨날 우리를 점검을 받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인데요. 여러분들 혼자서 이 싸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되게 소중한데 같이 신혼팀에 소속되시고 또 이렇게 믿음에 같이 이제 같은 시기를 보내는 사람끼리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 싸움에서 졌을 때 다시 잘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가야지 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음 PPT 볼게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아침에 이제 남편도 이제 묵상을 하고 저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묵상을 해요. 네. 잠깐만요. 그 PPT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들하고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20분 동안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2장을 읽고 거기에 나타난 매일 성경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볼까? 이걸 아이들하고 찾아보는데 창세기 끝나면 창세기 파티, 출애굽기 끝나면 출애굽기 파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걸 좀 훈련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결혼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을 때도 매일 성경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가는 걸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 그래서 저기 아침에 아이들이 성경 읽는 모습인데 저희 공동체를 이룬 게 저희 3일교회 간사님 저랑 친한 분이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이를 같이 키우려고. 그래서 그 댁이 아이가 4명인데 저희 2명이 저희 집에 와요.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저도 게을러서 막 안 일어나고 싶을 때 걔네들이 오니까 저도 일어나게 되고 서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에 꼭 간식을 먹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와 간식 읽는 게 꼭 붙어 있어서 뭔가 말씀을 읽으면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긴다. 이런. 네. 그리고서 이제 뭐 만약에 열왕기상 다 읽었다 그러면 파티를 해요. 열왕기상 파티. 예, 짧은 거 읽었으면 짧은 거 읽고도 또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남편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약혼자끼리 하시면 파티를 하세요. 작은 파티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잘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묵상과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후회하는 결혼 준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하시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자, 다음 중에 혼수품이 아닌 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이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아니면 사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해서 3일 SPA 출신들이 TV를 실제로 많이 되게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 남편이 LG전자 TV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희 집에도 TV가 없어요. 네, 근데 신혼 때는 있었어요. 누가 사줘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없앴어요. 근데 TV만 없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자유해지고요. 그리고 TV가 없으면 공간이 늘어나요. TV가 없으면 소파도 필요 없죠. 네, 저희 집에는 거실에 테이블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테이블은 앉아서 묵상하기도 좋고 차 마시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고 근데 소파 자체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들어 누워. 딱 그거잖아요. 그리고 신혼집이 소파 놓을 정도로 큰 집도 드물어요. 요즘 집값도 얼마나 비싼가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최대 용량 910리터짜리 냉장고는 저도 없어요. 예, 저는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가 취미인데 다행이에요. 요리가 취미인데 빨래는 되게 못해요. 예, 요리를 좋아하는데도 910리터짜리 필요 없습니다. 예, 저게 가로 세로가 거의 1m씩 되거든요. 냉장고가 1m씩 되는 걸 부엌에 놓을 정도면 집이 되게 커야 되고요. 거의 마루의 반을 차지하는 집도 되게 많아요. 큰 거 사고. 그리고 되게 비싼 세탁기.
세탁기도 고급으로 가면 되게 여러 층이 있잖아요. 가장 기능하기 좋은 거 사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침대 또한 침대에 되게 공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뭐 쉬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매트리스를 몇백만 원짜리 샀다 뭐 이런 얘기 되게 종종 들리는데, 매트리스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진먼지 찐득이 살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5년이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에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기능에 충실한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에 충실한 거, 스프링 탄탄하고 숙면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침대에서 아기가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있는 집안의 안전사고예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침대를 해체해서 어딘가에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비싼 걸 사실 필요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후회하는 결혼 준비 비법이 뭐냐면요. 이거 사용에 나오는 그림이죠. 예, 이 그림 아시죠? 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잖아요. 내가 중심인 게 당연한 사회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이 정도도 못 가져. 더 고급으로, 더 높이. 이 정도쯤은 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하면서 그것도 못 갖겠어? 이런 생각들. 그리고 검소한 사람일지라도 이때는 한번 소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올라와서 예, 한 번 이런 마음이 막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는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절이 좋아서 4천만 원짜리 방 2개짜리 전셋집이 있었어요. 14년 전이니까. 지금은 없죠. 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도 뭐 몇 평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시어머님한테 4천만 원을 빌려서 그 이자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고서 6번 이사를 하고 작년 여름에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원래는 좀 더 있다가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샀는데, 저는 이제 노원구 공릉동에 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저희 집만큼 싼 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근데 저도 똑같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유명 브랜드, 대단지, 뭐 역세권 그러면 얼마든지 빚져서 더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우선순위 좀 달리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기 좋고, 주변에 뭐 도서관이 있느냐, 뭐 산책하기 좋냐, 아니 교통도 중요하고요. 근데 너무 시끄럽지 않고 뭐 교회 가기는 괜찮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한 동짜리 제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마련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집 구하실 때 용산구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집도 되게 노후됐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되게 경제적인 동네가 노원구 구로구 뭐 이래요. 근데 같은 값이면 노원구가 훨씬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기 괜찮아요. 학교도 괜찮고 교육 환경도 좋고, 노원구가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서민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이렇게 사교육 열풍이 있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동네가 되게 편안하고요. 그리고 1호선, 6호선, 7호선 3개가 다녀서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노원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아니면 뭐 아예 남양주 막 이렇게도 가잖아요. 남양주보다 저희 동네가 더 싼 집도 있어요. 제가 그런 아파트 사는데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사를 6번 했으니까 이제 세탁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 냉장고는 이제 AS가 더 안 된대요. 그 부품이 안 나온대. 14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샀어요. 사는데 사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싸움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할지 이렇게 와 닿아요. 저 되게 씩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장애에 걸린 것 같은 거 못 고르겠어. 내가 여기 들어가면 10년을 살지 평생을 살지 어찌 알아. 도배도 좀 더 좋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세탁기도 좀 더 뭐 이러지 않을까? 제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막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쯤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정말 똑같이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원칙을 원함이 아니라 필요로 이런 원칙을 좀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필요한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를 자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로 생각하면 원하는 거 끝도 없죠. 우리는 예, 필요한 걸로 해서 그 싸움을 잘 마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정에서도 내가 자꾸 원하는 게 늘어날 때 내 안에서 어떤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되고 서로 알려줘야 돼요. 저는 저의 이런 생각에 되게 영향을 끼친 분이 유한양행을 만드신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예, 우리나라 이제 재건에 굉장히 기여하신 기업가시죠. 예, 그리고 지금도 건재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양복 3벌에 구두 1켤레, 뭐 시계 하나 이랬다고 해요. 저 이 삶에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는 운동화 하나 사도 막 스타일별로 사고 싶고요. 가방 하나 사도 여러 개 사고 싶고 옷도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멋쟁이고 되게 또 쇼핑 잘하는 게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런 세상에 살아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확 올라와요. 근데 유일한 박사님이 생각하면서 한 필요에는 한 물건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바지도 1개, 뭐 깜장색 옷은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갖는 게 훨씬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리고 TV 얘기했는데 뭐 T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난 연예계 종사한다거나 무슨 미디어계 종사에서 꼭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 뭐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꼭 보고 싶은 프로는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보기가 불편한 거죠. 불편해야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가지고 선택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청사진을 바로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주위, 뭐 언니, 친구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그분들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은 칼과 방패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찔러지는 칼과 안 막아지는 방패와 뭐 안 뚫어지는 칼 뭐 그거 있잖아요. 부창부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도 여태 싸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정에 대해서 청사진을 굉장히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교회 안에서 되게 저의 선생님들 또 직간접적으로 아는 되게 멋진 커플들 있죠. 그 커플들 보면서 영향을 받았던 게 저한테 되게 소중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축복된 그런 가정들 좀 많이 만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청사진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게 꼭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 아니면은 난 못 견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게 아니어서 막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장애물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저처럼 뭐 라면 먹다 폭발한 것처럼 쓴뿌리가 막 발견이 될 텐데 그러면 장애물들 만났을 때 그 장애물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함께 하나님 이게 어디서 비롯된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뭐가 점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건지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 친구가 있는데요.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외모 때문에 어디서든 좀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한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혼수품만 6천만 원치를 해갔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저는 뭐 해간 게 없어서 친구를 보고 놀랄 따름이었는데
뭐든지 최고급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수준에서. 친정 부모님도 그 외모 컴플렉스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환심을 사고 싶어서 더 해주셨다고 해요. 결혼해서 이 친구가 형편이 바뀌고 계속 이사 다니면서 그 많은 짐들 다 버려야 됐고 너무 후회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신다 했으면 돈으로 갖고 있을 걸.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뭔가 그랬으면 차라리 돈으로 갖고 있을 걸. 너무 후회된다 하는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나도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요것만은 하는 게 딱 잡힐 거예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풀이 하듯이 보상 심리로 막 뭘 많이 사고 뭘 많이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근원, 그 쓴뿌리, 그거로 인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못 듣고 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다고 하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 머무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까지 갔으면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쓴뿌리들을 해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가 렛츠 토크라고 여러분들이 데이트하시면서 좀 나눴으면 하는 대화의 주제들을 좀 넣어놨어요. 요즘 우리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은 무엇인가? 서로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각자의 쓴뿌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함께 데이트하면서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름다운 청사진도 가졌고 정체성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빚을 정리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가능하면 빚이 없으면 좋겠는데 학자금융자라든지 뭐 카드, 예, 그리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가족들의 빚이라든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고용이 되지 않은 시간이 오래고 해서 신용 불량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결혼 전에 배우자 될 사람한테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예상이 되지만 그거를 결혼 전에 충격받고 어떻게 다룰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을 가셔야지 말 안 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빚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좋겠죠. 누가 빚 갖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근데 여의치 않으면 이제 내 수입의 몇 %를 고정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계획을 잘 세우고 카드빚 정도는 결혼 준비하면서 다 없애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는 상태에서 혼수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학자금 융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자금 융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해서 되게 열심히 갚았는데 결혼 전에 이야기했고 같이 갚아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상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뭐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꼭 이제 건전한 크리스찬 정체성을 가진 재무사회계사하고 상담을 하셔야지 일반인하고 하시면은 상품 들으라 그래요. 예, 재무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서 이걸 잘 다룰 수 있게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카드 빚내서 혼수 준비하는 거 금물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혼수 준비하러 딱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죠. 다들 이 정도는 한다. 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혼수 예물 시장이 16조, 이제 결혼 비용은 68조, 주거비 포함하면 이런 상태에서 더 많이 가져라, 더 고급으로 해라, 막 이런 외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갈 사람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근데 예산을 여러분들도 다 세우실 텐데 예산을 세울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돈과 시간의 예산까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더 싼 거 좀 더 하다가 시간을 후루룩 다 써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비용을 계산하시면 훨씬 더 돈 낭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쓰다 보면 그리고 물건은 한 가지 품목에 수백 개가 있잖아요. 지금 뭐 해외 것까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 다 시간이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에
예산까지 정하셔가지고 이거는 몇 시간 이내로 준비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거 권해드리고 싶고 양가 형편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는 그렇죠. 자, 아까도 배우신 것 같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모빌과 같은데 두 사람이 양가 모빌에서 한 사람씩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능하냐에 따라서 이 모빌이 막 흔들리거든요. 제가 아는 커플 중에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하나도 이제 혼수 준비할 때 예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해줄 게 없다. 너네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 둘은 돈을 좀 열심히 벌고 꽤 잘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본인들 집에는 호화스러운 물건들이 많았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뭐 예물도 되게 가능한 고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는 부모님 옷도 안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식 날 뭐 입고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로 배려하는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양가 형편, 문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간, 돈 세 가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채를 수입의 몇 %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데 제가 재무설계사 되게 크리스찬이시고 좀 실력 있으신 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세금 제하고 소득의 20% 이내를 권한대요. 근데 요즘에 전세금도 너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빚도 많고 해서 20%가 참 어렵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대 30% 넘지 않아야 돈에 먹히지 않고 돈을 써가면 이렇게 다뤄가면서 이렇게 빚에 끌려가지 않고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이드를 하시던데 형편마다 이거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형편은 다 다르니까 생각을 하시되 우리는 아주 졸라매고 막 60%를 빚 빡세 갚아가지고 이거 갚으면 이제 애기 낳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약간 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빚을 가지고 이제 혼수 준비를 하는데 주위에서 뭐 사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모는 뭐 사준다 막 이러면 그럴 때 이제 고급이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고급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은 조그만데 1m짜리 냉장고가 있어서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제가 고를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예산에 맞는 걸 사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시면 되고 알겠죠? 그리고 할부로 혼수 준비해서 카드비 내느냐고 고생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품질을 확실히 몰라서 뭐 해외 직구한다든지 뭐 이러면 할부로 일부러 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취소하고 싶으면 일시불이면 취소가 안 되고 할부이면은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매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나 이렇게 현금으로 하셔서 현금 영수증화 하셔서 결혼해서 딱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막 카드비 갚느냐고 막 힘드시고 이러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거를 잘 관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빚이 없는 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없으면 좋은 거 다 아는데 특별히 우리는요 성경에서 사치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47장 8절 말씀 한번 23쪽에 성경에서 지적하는 무서운 죄 사치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법으로 지내지 않으며 자녀를 잃어버리기로 모르리라. 네, 이렇게 사치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분위기 자체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그게 이제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요즘에는 뭐 검소한 삶 이런 거 얘기하면 청교도주의라고 해서 저기 처박아두는 분위기를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 마음껏 사치하고 많이 소비하라고 네가 얘기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흠칫했어요. 청교도주의 막 검소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내 형편에 맞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것이 되면 다른 사람과 나눌 거를 못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많이 살려면. 그래서 내 중심성이 흔들리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돼요. 그래서 소비의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쇼핑백을 하나를 들고 있는데 눈은 가려있고 진흙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게 요즘에 소비 시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라고 신문에 나왔던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 셋째를 낳고 차를 샀어요. 그 전에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왜 없었냐면 차는 일단 사면 무조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제품이잖아요. 값이 오르는 차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한 100년, 200년쯤 갖고 계시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태릉에 살았는데 전철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새벽기도도 다니고 철야도 다 다녔는데 택시비만 있어도 버스비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셋째를 낳고 나니까 택시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근데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제가 중고차를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니네가 왜 중고차를 사냐고 양가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할부로 하면 되지. 왜 네가 중고차를 사냐. 근데 저희는 남편도 이제 거기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카달로그 이렇게 들고 여보 그냥 이거 사자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큰 차를 저는 식구가 많으니까 큰 차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진짜 우리가 원래 예정한 대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딱 이 정도의 가스차를 삽시다. 남편도 설득하고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담배 안 피고 사고 안 나고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샀어요. 샀는데 와 제가 그때 차 사고서 또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가스차가 막 길에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면. 그럼 막 지금까지 잘 타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혀를 내두르셨어요. 쟤는 진짜 징그러운 애들이다. 쟤네한테 이제 좀 더 터치하지 말아야겠다. 리빙 홈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좀 결정적으로 내가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해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건이 있고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게 중고차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용기 있는 선택,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예산에 맞는 그런 소비를 하는 건 어떠실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팁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혼수리스트 뽑아서 체크하면서 준비한다? 절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이미 뽑으셨죠?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없는 물건이 되게 많이 써있어요, 저기는. 네, 진짜 밥 공개하고 이불하고 뭐 냉장고 세탁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심정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이 사회에서 니네가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근데 특히 팀에서 같은 팀에서 누가 결혼했다 네. 아니면 뭐 가까이 친구가 누가 결혼했는데 뭐 이 정도 했다 그러면 되게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 되게 우월해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난 저걸 왜 못하지 이렇게 비참하지 이런 생각 정말 여러분이 휘둘리는 엔진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부모님하고 같이 물건 사러 가면 과소비할 성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닌데 부모님은 여러분 리빙홈에서 배우셨겠지만 여러분을 시집장가 보내는 게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떠나보내서.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에 필요하고 여러분 형편에 맞는 것보다는 당신이 갖고 싶은 걸 사주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예로 SPA 출신이 되게 알뜰하게 정말 형편에 맞는 혼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루는 침대 커버를 사러 갔대요. 이거 제가 본 거예요. 페북에서 80만 원짜리 샀대. 그렇게 비싼 걸 사질 않았는데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엄마가 이걸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언밸런스한 선택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예산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고수하시고 두 분이 사시거나 아니면 역할을 나눠서 결정을 하시거나 하시는 걸 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스님의 한 물건의 소비 습관을 갖는 것도 여러분을 되게 자유하게 해드릴 거예요. 예, 되게 많은 걸 선택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매여있고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잠깐 쉴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생활용품을 좀 알려드리고 네,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저 둘의 공통점은 뭐죠? 더 싼 게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어서. 네. 여러분, 제가 이건 뭐 통계청의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3.1교회에서 경험해보고 제 주위에서 그냥 본 야매 수치인데 한 10쌍당 한 4쌍이 인공임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임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10,000원이고요. 환경이 굉장히 오염됐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너무 바쁘고 이래서 아기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저기 보면은 그렇게 써있는 제품도 있어요. 환경 호르몬 무검출. 근데 이거 원료를 생각해보면 환경 호르몬의 종류가 수천 가지인데 환경 호르몬 A, B, C가 안 나왔다 뿐이지 다른 게 뭐가 나왔을지는 몰라요. 근데 저거는 원료 자체가 천연이 아니라 이제 석유에서 뽑아내고 뭐 이런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댔을 때 뜨거운 상황에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쉽고 빠르게 데워줄 수 있으니까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기 분유 먹이는 물도 저걸로 끓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몰라서. 근데 여러분 정말 사시지 말라고 보내드리고, 저 조기도구 세트 되게 유명한데 스텐, 나무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피하고 환경 호르몬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절대 생수도 플라스틱 병에 들은 거 먹지 않아요. 차라리 저도 그러는데 수돗물 끓여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생수 플라스틱 병에 있는 게 햇볕에 막 노출돼 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그럴 때 뜨거운 열로 인해서 그 안에서 되게 많이 환경 호르몬도 우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귀한 자녀를 낳으실 분들인데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자기가 노출되는데 내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조심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소한 거를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되고 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가정에서의 물건은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부모님 거 정도 왜냐면 그걸로 요리해서 나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10분간 좀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수 준비, 뭐 예단, 결혼식 준비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실과 냉동실 있으면은 이거 끝날 때 봐도 괜찮아요. 끝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어떤 가정 이야기인데요. 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마지막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예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단이라는 건요, 원래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양가 어른들 옷 입으시라고 보냈던 비단에서 비롯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예단하면은 뭐 현금, 뭐 선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를 떠올려서 되게 할지 말지 하면은 누구까지 할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예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네, 여러분들 아마 예단을 부담스럽게 이렇게 해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마음인데 예단을 되게 검소하고 간략하게 한 가정들 아니면 혹시 생략을 한다거나 했던 가정들을 보면 양가 부모의 의지가 확고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부, 예비 부부,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케이스를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전 그거라고 준비를 해간 건데 왜 돈을 안 갖고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워낙 어렸을 때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내고 시집을 가야 돼? 그랬어요. 그럼 나 안 할래.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분이셨고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받는 걸 보시니까 당신도 그렇게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구나. 어렴풋이 이해가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일단 제가 해갈 돈도 없었고 제 남편이 저희 이제 준비한 이렇게 결혼 준비 비용에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액수를 우리 집에서 온 것처럼 띄어서 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이미 갔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고 또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조율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좀 잘 넘어갔어요. 근데 액수가 다행히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머님이 바라시는 액수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상견례를 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들이 예단이기를 뭐 하실 때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실 거예요. 최소한만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몸만 알아. 근데 나중에 왜 안 해오냐? 왜 말씀이 다르시냐?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 상황의 특수성도 여러분이 약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양가 어른이 처음 만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스트 갖고 나오신 분이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산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왜 다른 말씀하셔? 그거보다는 서로 마음을 이해할 여지를 남겨주시는 건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많은 현금 막 고가의 선물이 막 오가게 되면은 예단 문제로 그게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확 증폭되고 이제 막 파혼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걸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의사소통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질지도 알게 되고 지금 이 양가 가정의 문제가 뭔지도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간다. 부모님이 도저히 내가 우리 둘이서 설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래도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어떻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파혼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오픈을 해서 너네는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사법연수원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둘 다 법대생이었는데 형제는 사법 패스를 했고 자매가 뭐 몇 차에서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기 강동구의 M교의 권사님이신데 네가 내 아들 발목 잡는다 막 이러면서 막말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귀어왔고 이 자매가 이 남자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되게 갈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상담을 좀 받고 했으면 이게 도가 지나친 건지 아니면 내가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그냥 가정 안에서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또 이것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할게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10억을 혼수로 해갔대요.
10억을 해갈 수 있는 집 딸이었나 봐요. 근데 하여간 전 재산을 다 거기 쏟아 부어줬대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벌써. 근데 남편이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총각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결국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정말 최악의 케이스인데 이게 한쪽이 믿는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 집안.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죠. 예, 남편이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가 지금 굉장히 불의한 걸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던 아니면 싸워 나가던 해보자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자매 가정도 거기에 끌려가서 굉장히 슬픈 결론이 맺은 사건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정도는 예단으로 다 해갑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뭐 반상기 세트, 뭐 이불 얼마짜리, 뭐 이렇게 명단 쭉 주고 막 이럴 텐데,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 말 말고 감사와 이제 감사의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혜롭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문제죠. 근데 시어머님이 좀 이렇게 시댁에서 좀 원하는 거하고 신부 측에서 생각한 거하고 부부가 할 수 있는 걸 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해오지 말란 집이면은 갈등이 없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여러분 것만 사시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입고 오실 옷은 좀 여러분 평상복 입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그날 입고 오실 옷은 있어야 되니까 뭐 빌려드리던 아니면 그날 옷 다 해드릴 돈이 없으면 뭐 신발이라도 해드리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갈등이 생긴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쉬쉬하고선 그냥 서로 덮으면 폭탄 돌리게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게 반드시 터지게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한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서로가 갈등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싸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뭐 원하시는 상을 뭐 말씀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분이 계획한 걸 이야기할 때 반드시 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결정을 결혼할 당사자 부부가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정한 것대로가 아니고요. 그걸 내가 소화해서 그걸 내가 결정하면 모르지만 여기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착한 딸이니까 착한 아들이니까 이걸 해드리고 이 위기를 넘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끌려가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혼 당사자가 하고 근데 갈등이 생기면 원가족 출신이 가셔서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네,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난리 납니다. 왜냐면 팔은 안으로 물론 바깥으로도 굽는 안으로 굽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 남의 자식이죠. 그리고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남의 자식이 와서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시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내 배우자감은 너무 착해서 그런 말 못하니까 내가 가서 조곤조곤 말씀드려야지 이러면은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못하면 연습이라도 하셔가지고 각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좀. 예. 근데 되게 서운해하시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의사소통 시간에 배우시는 것 같은데 욕구는 알아들이죠.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되게 표현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 마음을 진짜 알겠다고. 내가 마땅히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준비한 거 드리시고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4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시집을 왔잖아요. 이자를 내는데 어머니가 고리대금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왜 그래? 내가 막 그랬어요. 이제 시어머니랑 말도 안 하고 아니 계모 아니야? 막 왜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황당한 이자를 받기를 원하실 수가 있어? 내가 막 그랬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니까 이게 생활비가 나중에 부족할 지경에 계속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면 뭐 양념도 사야 되지, 뭐 휴지도 사야 되지, 뭐 생필품 값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둘이 살 때는 남편이 혼자 벌고 해서 돈도 되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그럼 방 빼고 우리 저기 옥탑방으로 이사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남편이랑 저랑 이 문제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방을 빼고 옥탑방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너네가 손해고 앞으로 갈등이 더 심해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빠지고 원가족 출신인 형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엄마의 그 이자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만큼 고마운 거 맞는데 내가 그만큼 못 벌어서 이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돼요. 엄마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너는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된다. 넌 집에 있어.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어머님 난리가 나셨죠. 아니 결혼하기 전하고 후하고 말이 다르잖아. 그리고 뭐 둘이 사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니네가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죠. 근데 아들이 엄마 미안해. 내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애교를 부렸죠. 어머님이 받아들이셨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뭐라고 했길래 그런 애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냐?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어머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몰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저는 뭐 남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화이트 라이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님이 알고 속아주셨죠. 네. 그래 얘네가 괘씸하긴 하다만 형편이 안 됐는데 내 아들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나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가지고 제가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월급이 이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거밖에 못 버는데 이걸 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때로는 공같이 때로는 여같이. 네. 그렇지만 양가 부모님은 내가 싸워 이길 대상은 아닙니다. 섬겨야 될 대상이지. 그 원칙은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말이에요.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걸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걸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받기는 바라면서 나는 주기 싫다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좀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뭐 시중에는 뭐 그러잖아요. 형제가 집을 해오면 그 해온 값의 뭐 10%를 예단으로 보내고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요즘에 전세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2억짜리 집을 전세금을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3일교회는 더 없어요. 그래, 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없으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막 온갖 걸 희생해서 뭐 집을 담보 잡든 뭐 퇴직금을 다 하셨든 뭐 어쨌든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10% 이런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면서 나는 안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정말 돈이 없어서 근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빌려주실 형편이 되셔서 뭐 몇천만 원을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이자를 드리는 건 어떨지. 그래서 좀 우리 또 어른으로서 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드리고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해서 힘들게 갚아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갚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거 인터넷 쳐보면은 신혼집 치면은 호화스러운 집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쁘고 깔끔하고 막 좋은 집들. 용산구엔 그런 집 별로 없어요. 네, 엄청 고쳐야 돼요. 그런 집 없는데 그런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비 안 새고 보일러 잘 돌아가면 된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기 쉽지는 않았는데 그럼 오히려 자유로운데 이것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막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자기들은 가능한 고급으로 하고 싶으면서 부모님 옷 한 벌 안 해드린다 이거 말고 자기들 형편에 맞게 하되 부모님들 가식 옷 정도는 섬기는 건 어떨지 좀 의견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시부모도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예단이나 현금 기타 선물 같은 건 일체하지 말고 결혼식이 있고 오시고 한 벌씩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 전에 커플 상담을 좀 10번 받고 왔으면 좋겠다. 니네 둘이.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예단을 하고 싶으신지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매들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몇 세트 받았어? 막 이런 얘기들. 어디 브랜드 시계 했어? 이러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냥 그렇게 하고 넘기셔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주눅 들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막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으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제가 지금 10몇 년 된 중고차 갖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3년 전에 저랑 삼익교에서 되게 친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아직도 그 차 긁고 다니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 앞으로 5년 더 타려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얘기가 되게 걸릴 텐데 나는 쓰는 물건인지 이거는 이렇게 뭐 가치를 두는 물건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제가 막 아주 차에 길에서 쓸 것 같은 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잘 정돈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좀 자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는 의뢰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희도 결혼을 다이아몬드 하지 않았는데 그냥 루비하고 사파이어 했는데 그냥 금반지도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는 이제 역사상 그 채굴하면서 인권 착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아동 인력 착취로 캐내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본이 독재자, 뭐 이런 암흑의 세력들의 자본으로 다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좀 그런 데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 다이아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이아는 뭐 이렇게 뭐는 꼭 해야지 뭐 이런 생각부터 다시 리셋하시고 다시 계획을 잡아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존 버년의 시를 하나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신혼집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신혼집을 구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가에서 가장 먼 지점으로 가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삼각형을 찍어서 칠대는데 친정도 가까운데 말고 시댁 가까운데 말고 네. 리빙 홈이 육체적으로도 좀 되실 수 있는. 근데 그럼 앞으로 나 애기 금방 나올 건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조금 교통은 뭐 좀 고려하시더라도 차라리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좀 공동체가 되셔서 같은 또래끼리 좀 같은 동네 사세요. 저처럼. 저 삼육교회 간사님하고 같은 아파트 산다 그랬죠? 네, 차라리 같은 시기를 보낸 사람이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서로 돕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근데 부모님 가까이 사시면 자주 오시죠. 예. 자주 오시면 내 부모님이니까 감사하죠. 뭐 우리를 기어이 여기 주시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다 감사한데 일단 신혼 시기는 여러분 둘의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쉬고 있고 한데 부모님이 항상 오신다 그러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기 예측하지 않을 때 오셨다. 띵동 누구세요? 나다. 그러시면 되게 놀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게 사전에 일단 원가족 출신한테 오실 때는 반드시 3일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고 네, 와주시라고. 그럼 괘씸하다 내가 내 자식 집에 가는데 그럴 수가 없냐 막 이러시면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좀 엄마가 올 때 잘 준비해놓고 만나고 싶지 그렇게 막 집 어질러 놨을 때 엄마 오시는 건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냥 띵동 하고 오셨다 그럼 원가족 출신이 조금 눈치를 들이세요. 다음에 꼭 연락하고 오세요 엄마 이렇게. 네. 그래서 안 그러면은 계속 아무 때나 오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조금 존중하자는 거지 뭐 막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고 좋은 부동산 업자를 만나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좋은 부동산 업자는 이런 업자예요. 그런 값에 이 집이면 됐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제끼세요. 다른 업자를 찾으세요. 부동산 업자가 요즘 다 매물을 거의 공유하고 있어서 이 사람 아니어도 저 사람한테 가도 다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막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굳이 만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을 좀 성향이 맞고 솔직한 사람들 있죠. 푸시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좋은데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좀 알아보는 게 되게 지혜로워요. 감이 안 오시죠? 막 담배 팍팍 피는 사람
막 밤에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민한 사람 막.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그냥 불현듯 물어보세요. 앞집에 어떤 분 사세요? 아랫집에 어떤 분 사세요? 그러면 아주 뭐 대놓고 속이려는 사람 아니면 불현듯 물어보면 그냥 암암리에 얘기를 조금 예민하시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사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윗집에 너무 예민하신 분이 사셔가지고 윗집에 아랫집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관리소에 가서 다 물어봐. 윗집, 아랫집, 앞집 막 그래가지고 관리소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트러블 없었던 라인 중에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샀는데 저는 또 아이가 3명이니까 앞집, 옆집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바로 낳을 거고 그 동네 계속 살 거다 그러면 교육 환경 여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학군이 좋냐 뭐 학원가가 많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교육 환경 분위기가 어떤가인데 뭐 어린이집은 좀 가깝냐 뭐 학교는 가까이 있냐 뭐 소아과는 있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둘만 생각하면 역세권에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아이 키우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소아과도 엄청 멀고 유치원 어린이집 없고 공기 나쁘고 시끄럽고 비싸고 지하철 막 떨림 다 느껴지고 막 그런 데 사는 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 되도록 가셔서 가자마자 좀 실내하겠는데 화장실 좀 쓸 수 있겠냐 해서 물도 좀 틀어보시고 녹물이 나오진 않는지 물이 수압은 괜찮은지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막 새 분양한 아파트로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극소수고요. 다 남이 살던 집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우유보급소, 신문보급소 이런 게 있으면 새벽에 시끄러워요. 새벽에 무당탕탕 막 이런 소리 들리거든요. 그런 건 좀 확인을 하고 이사 가시는 게 좋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띄워보세요. 예, 누구나 들어가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번지수까지 확인을 하고 그 소유권자랑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대리인이면 대리 그 임명 위임장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커플팀에 신혼팀에서 서로 사기 돼가지고 돈 다 날린 커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동산 업자가 사기를 쳐서 교회 안에 두 커플이 사이가 얽혀가지고 결국 한 커플이 굉장히 마음고생하다가 형제가 나중에는 뭐 그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암까지 걸린 케이스가 있었어요. 3.1교회 저 다닐 때 실제 있었던 게. 그래서 근데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냥 아주 속는 것도 자기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 확인을 아주 대놓고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도 좀 지혜롭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하는 도움도 되고 저도 안 속고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은 시가 대비 위험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깡통주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는 집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나중에 혹시 그 사이에 뭐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든지 어땠다든지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저당권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집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막 내가 살던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절차를 아주 잘 밟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혼집을 구하시고 나서 결혼식을 준비해 봅시다. 결혼식 날짜는요 주로 그리고 아까 집 구할 때도 빚과의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 30% 넘지 않게 관리를 할 때 평생 근로소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년까지 물론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몇 년까지 고용이 될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하셔야지 100년 동안 갚을 집을 사거나 30년 동안 갚을 집을 사면은 힘들겠죠. 예. 근데 이제 노동개혁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씀씀이의 규모를 일단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로워요. 예. 많이 쓰던 사람이 없어지면 거기서 절망해서 더 크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까지 좀 고려를 해보고 좀 빚을 지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결혼식 날짜 얘기 다시 해볼게요. 결혼식 날짜는 주로 자매의 생채비들 그리고 결혼식 할 장소에 예약 가능 여부, 주례하실 분 시간 등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최종 결정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게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자매 생리 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는 형제 집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그랬어요. 뭐 자매의 월경 후 뭐 며칠 있다가가 이상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산부인과에 문의를 해도 그런 걸 대답하기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되게 환경도 오염이 많이 됐고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주기가 불규칙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질 게 아니면 피임을 준비를 하실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둘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월경 끝나고의 날짜를 생각하시고 결혼 날짜를 잡으시되 그 기간에 우리가 피임을 할지 말지도 고려를 하셔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 후배 중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질 생각이 아니었는데 갖고선 저한테 와가지고 언니 너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 생긴 건 축복인데 그 친구는 하여간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생물 안 배웠어? 아니 건강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아기가 생기는 게 하나님 주신 법칙인데 그럼 그것도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하지 그랬어. 제가 이렇게 좀 못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꼭 이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아기를 어떻게 가질 건지 허니문에 피임을 할지 말지를 미리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근데 결혼 날짜 정할 때 이제 세상에서는 사주팔자 택이라 해서 정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결혼식 어떤지 좀 소개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연봉과 맞먹는 비용을 결혼식 하루에 다 써버리는 거 좀 너무 무리 아닌가요? 근데 1억이 십상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그걸 도와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결혼식에서 실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다 해서 555만 원 정도 들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장 대여하고 하객 음식하고 꾸민비 해가지고 다 555만 원 정도로 규모를 한대. 근데 그러려면 하객 규모를 100에서 15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음식은 삼계탕, 뭐 갈비탕 이런 식으로 뷔페 아니고 그래서 처치 플러스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3일교회는 그 결혼식 날짜 잡으면 그날 결혼한 사람끼리 그 뷔페를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3일교회에서 결혼한다면. 근데 만약에 뭐 그날 결혼한 사람끼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 또 가능한 얘기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결혼식 주례는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할까? 그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 주례 부탁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뭐 부모님이 원하시는 분한테 가서 할 거냐,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한테 할 거냐, 이걸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되, 아주 어려서부터 뵌 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좀 정리를 해서 적어가시면 여러분도 되게 소중한 역사 기록이 되고 그분도 여러분 주례하시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뭐 소망, 기도 제목 같은 거 적어서 이제 부탁을 하러 가고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예배 형식을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남 보기에 되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되게 걱정하시는 게 어색할까봐,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튈까봐 이런 거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엄마 뭐 그런 걸 걱정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엄마가 가족 간에 조화롭고 우리가 되게 축복받고 결혼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감사하다. 근데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이번에는 한번 우리 소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공손하고 예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 지나고서는 또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 또 작은 엄마가 왜 또 기독교식으로 하냐고 또 뭐라 그런다. 그러면 다시 고장난 라디오처럼 다시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말씀을. 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니까 좀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우리한테도 되게 좋고 양가해도 좋아요. 근데 어색할 거 하나도 없고 똑같은데 뭐 요것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결혼식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는 주례하신 분을 찾아뵙고 다시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예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식에 온 분들한테 감사 카드를 보내는 것도 참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 어떻게 다녔는지 궁금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혼여행 되게 기대되시죠? 네. 아니세요? 네. 기대하셔야죠. 네. 저는 결혼해서 신혼여행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되게 아픈 경험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었냐? 너무 사공이 많았어요. 일단은 결혼 준비하는데 저희가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은지 일단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누이께서 당신께서 가고 싶으신 곳을 강력 권하셨어요. 클럽 메드에 가면 뭐가 되게 좋고 뭐가 또 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별 생각이 없으니까 또 그러지 뭐. 그러고서 거기를 간 거죠. 근데 거기 발리를 갔는데 멀리도 갔어요. 멀리 가는 거 정말 추천하고 싶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갔는데 직항도 없어서 갈아타고 갔는데요. 결혼식 당일에 출발하는 거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식 당일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한국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뭐 호텔에서 보내시던 두 분이 사실집에서 보내시던 그리고 뭐 토요일에 결혼한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출발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막 친정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막 하룻밤 자고 가면 친구들이 몰려와서 막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가? 그러고서 또 귀가 탁 얇아져가지고 당일날 막 출발을 해서 도착하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첫날 밤이 다 지나갔죠. 완전 녹초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싱가포르에 도착을 해서 조금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발리로 들어갔는데 가니까 저희는 둘 다 이렇게 늘어져서 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스포츠 하는 데더라고요. 막 스노클링하고 막 윈드서핑하고 막 이런 데예요. 남편은 물을 되게 무서워해서 하지마! 막 계속 거 가지마! 막 이러고 있고 저는 윈드서핑을 대학 때 교양 스포츠로 해봐서 해보고 싶고 막 그래서 남편은 말리고 나는 못하고 게다가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는 사람 많아서 선물 사러 돌아다니다가 5박 6일이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도 투베드였어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입원했었어. 몸살 나가지고. 창피해요. 네. 근데 기질에 따라서는 부부가 막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걸 좋아하는 커플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스포츠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 커플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늘어져서 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컨셉을 잘 잡으세요. 우리는 관광을 할지 쉴지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할지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가셔야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근데 제 친구도 와이프가 너무너무 스페인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 친구는 콕 박혀있고 싶은데 스페인을 갔다가 너무 재미없었다고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조율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맞춰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그런 좀 결혼해서 좀 고단한 상황인 것도 좀 고려하시고 그래서 전 다시 가면 제주도 갈래요. 정말 멀리 안 가고 싶어요. 네. 아니 뭐 조금 더 가면 뭐 섬나라 가까운 데까지는 갈 수 있는데 막 5시간 넘어가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몰디브는 저 때도 없어진다고 했었어요. 지금도 계속 없어진다 막 그러지만 거기 가봐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없어지겠죠. 근데 뭐 굳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첫날 밤 되게 설레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허니문 베이비 어떻게 할지 그 문제를 이미 상의를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뭐 형제들은 자매를 안고 들어가서 뭐 10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그래서 삔 빼다 밤이 샜다는 등 뭐 그런 낭설이 도는데 첫날 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수웅 장로님한테 리얼하게 배우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를 하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어떤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막 가정 예배가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한 장짜리 A4 용지에 여러분이 말씀 읽을 거 한 구절, 찬송할 거 하나, 기도 하나 이렇게 써서 지갑에 넣어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했는데 참 좋았어요. 기억에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음 주에 더 리얼 스토리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 준비하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신 걸 지갑에 잘 넣어가지고 가셨다가 신혼 첫날 밤 그 어떤 이벤트도 다 좋은데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그러면 드디어 삶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혼 살림은요,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함께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도와준다고 생색내면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어요. 네. 근데 형제들은 우리나라 문화상 가정일에 익숙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매들도 요즘은 되게 없어요. 부모님 다 해준 거 이렇게 경험하고 형제들 같은 경우 뭐 자취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근데 뭐 자연스럽게 자매가 되게 많이 하게 되고 형제는 가끔 하면 되게 도와주는 걸로 구조가 되게 쉬운데 물론 잘하는 거는 각자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제가 잘하니까 요리를 주로 하고 남편은 빨래를 잘해서 남편은 빨래를 또 하고 하는데 서로 도와준다고 생색내면서 하시는 거랑 당연히 같이 하는 일인데 서로 잘하는 걸 나눠서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근데 형제들한테 이렇게 설거지를 이제 한다 그러면 형제들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시죠? 시키는 자매도 죄인이고 하는 형제도 죄인이어서 되게 못하는데 굳이 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자매가 답답해서 다음엔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싸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면은 영원히 이제 가정일은 서로 멀어지면서 부담이 쌓여가고 불만이 쌓여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은 귤도 안 까먹던 사람이에요. 귀찮아서 어머님이 다 까주셨어요. 물도 이렇게 다 갖다 주고 칼다람질 해주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나는 잘할 때까지 부탁을 할 거니까 그냥 빨리 마스터를 하셔라. 효율적인 방법을 어서 찾으셔라. 그리고 저는 테레비도 없고 냉장고도 비싼 거 안 샀지만 세척기를 샀어요. 그래서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은 기계로 하고 그래서 살림을 해가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더러운 건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화장실 청소를 막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집안일을. 그러니까 좀 너무 강박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거는 서로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너무 내가 강박적이다 그러면 서로 상담 받으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청결을 유지하고 살되 도둑질하듯이 살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건 저희 외할머니 말씀인데 도둑질하듯이 해야지 그렇게 일 벌리듯 하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은근히 집안일이라는 게 쓱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새벽 5시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하실 분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이벤트 하듯이 막 이렇게 벌려놓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점점 쌓이고 안 하게 되고 특별히 그런 게 요리가 그래요. 요리가.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가정에서 특히 식탁을 망가뜨리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리하는 거 되게 귀찮게 생각하게 하고 둘이서 뭐 사 먹는 게 더 돈 절약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가능한 한 두 분이 좀 필살기 요리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하는 거 이렇게 바꿔가면서 요리를 하면서 해드세요. 나가서 사 먹으면 환경 호르몬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제일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매일 먹는 음식이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면 참 주도권도 많이 바뀌고 나중에 이제 아기 태어났을 때도 참 곤란해요. 그 아기하고 같이 밥 먹는 일도 그래서 요리만큼 뭐 빨래는 진짜 어디 업체에 맡길 수 있고 청소도 그럴 수 있는데 요리만큼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상상할 때 멋진데 여행 가고 뭐 가족 예배 드리고 같이 선교 가고 그리고 뭐 같이 수다 떨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모습도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의 평사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리를 좋아하는 저도 자극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리 프로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쉽고 맛있고 괜찮은 요리가 소개된 요리책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살림을 할 때요, 좀 가중치 살림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좀 가중치를 하고 두고 하시는 게 어떤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는 유기농을 마시는데 햇반을 사 먹는 거예요.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너무 입맛이 고급이어가지고 유기농 커피만 마셔. 근데 햇반을 사 먹어. 햇반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스턴트 밥의 문제가 뭘까요? 인스턴트 밥 문제.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환경으로 뜨거운 밥을 김 안 나가게 플라스틱에 딱 담았으니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밥솥이 쾌속 기능이 뭐 16분, 13분이면 밥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햇반 안 사 드셔도 되니까 좀 중요한 순서를 좀 우선순위에 먹는 걸 좀 두시면 어떨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가 문화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양가 문화라는 건 우리 집과 배우자의 집의 문화를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거죠. 문화는 way of life,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양가 문화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해야 되나 아니면 기대치를 낮춰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는 해요. 자매들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양가 부모님한테 휘둘리라는 게 아니라 좀 서로 양가 부모님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 생신, 뭐 입원하셨을 때, 뭐 이사하신다든지 이런 중요한 날 있죠. 이럴 땐 특별히 더 어머님, 아버님께 양가에 좀 관심을 표현을 해드리세요. 네, 표현을 해드리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가운데는 부모님이 더 강자고 우리가 약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조종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도 하실 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도 하실 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저희 시어머님하고 저 그거 적응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어머님이 뭐 이렇게 시누이랑 또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바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너무 우울증도 걸리고 막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방어하고 싶잖아요. 그때 방어는 원가족 출신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간지러운 얘기지만 연습하셔서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의 욕구 자체는 그냥 나한테도 관심을 보여다오. 니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서로 되게 트러블이 있는 거고 내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안 해드리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욕구 자체는 좀 받아주시되 이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이렇게. 제가 명절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넉살이 좋아졌냐면 명절에 이제 전을 부치는데 이렇게 제가 녹두전을 좋아해서 저희 어머님이 녹두전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녹두전을 다 하고 이렇게 스텐 다라가 이렇게 씻어야 될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용범 씨 여보 이것 좀 가서 닦아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야 쟤 쉬고 있는데 못하러 쟤 시키냐? 네가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공주잖아요. 저렇게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는 남편이 해주면 좋아요 어머니 제가 막 그랬더니 어머님이 되게 황당해 하셨죠. 근데 에휴 그래 네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 막 자기한테만 위험 나는 뭐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풀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연기력? 네,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도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도 전 붙이고 있잖아. 막 누워가지고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머님도 이제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더 넘어오시지 않는 선도 있고 나도 어머님 스타일을 조금 알겠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저는 5년 걸렸어요. 5년.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서로 저처럼 나 시어머니 계모 아니야? 뭐 이런 마음보다는 저분도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5년 있으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생기면 훨씬 좀 받아들이는데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있잖아요. 서로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이 찾아온대요. 크리스찬이고 착하고 잘해보고자 하는 사람 중에 상담을 많이 온대요. 반대인 사람은 오지도 않는데 너무 자기 멋대로 하고 잘 싸우고 잘 살아서. 근데 크리스찬이면서 우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안 되고 이래서 막 병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서로 조종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원가족 출신이 좀 나서서 나 없는 자리에서 좀 갈등 대화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답니다. 자, 근데 저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명절 때마다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사에 요리는 하지만 제사 지내지 않죠. 근데 곤란한 게 뭐냐? 그걸 어머님이 이제 다행히 받아주셨는데 대신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명절과 주일이 왜 이렇게 많이 겹치는지 결혼을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결혼 초반부터 저희는 원칙을 세웠어요. 주일 반드시 예배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표현을 한다. 근데 제가 11시 예배를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보내주실 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왜냐면 제가 안 그러면 저희 동서가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부천이에요, 시댁이. 그래서 새벽 5시에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처음에 어머님이 아주 못마땅해 하셨죠.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냐. 근데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쟤네는 저렇게 사는구나. 좀 얄밉긴 한데 일찍 일어나서 지내 할 거 하고 내가 차릴 거 다 차리니까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간벽제 시집 갔을 수도 있고 장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 새벽 5시에 예배하는 교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두 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꼭 목사님 있어야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어머님한테 오늘 주일이라서 원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위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엄마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머님도 저희 집 놀러 오시면 을에 저랑 같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놀러 갈 때도 빠지고 명절 겹쳤을 때도 빠지고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명절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크리스찬의 구별된 결혼 준비 실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쓴 하나의 시를 읽어드리고 이게 제 강의 결론이고 여러분한테 가장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책의 31쪽에 있습니다. 소중한 그 삶. 창조의 절정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둘이서 함께함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더욱 성숙해가는 소중한 과정 되도록 가는 길에 쓴뿌리를 직면할 때 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대화하며 잘 싸워나가길. 한 아이가 저절로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듯 크리스찬의 결혼 안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가야지만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내 속에 쓴뿌리까지 움터있는 그 속고 속이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 사랑의 무게를 가장 묵직하게 느끼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삶 살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잠깐 받고 아까 못 보여드린 동영상 3분짜리니까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보고 가실게요. 네.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은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네.